안녕하십니까? 네, 정서심리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안, 뭐 두려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불안, 자, 두려움, 뭐 혹은 공포. 자, 이 불안이라는 숙제는 우울과 더불어서 이제 상담 장면에서, 임상 장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 감정의 또 기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상징적, 심리적 불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제 불안을 이제 두려움, 공포라는 것과 이제 구분을 해요. 사실 불안은 이렇게 두려움, 공포라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바늘 좋아하시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사위 공포증을 금방 학습을 하거든요. 왜 그렇죠? 이 주사위가 이제 날카롭잖아요. 찌르는 거, 그래서 날카로운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죠. 첫 번째는 날카롭다, 찌른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침투를 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손상이 올 수 있는 것들, 그 침입하는 거, 이게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움, 공포라고 부릅니다. 예? 자, 추락하는 것은 이제 날개가 사실은 없죠. 우리 날개 새처럼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날면은 우리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무협지에서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영웅, 그런 도사. 그래서 우리는 꿈꿀지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의 판타지죠. 사실은 우리는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선천적인 공포, 즉 높은 곳에 대해서 선천적인 공포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프리페어드니스, 준비성, 학습에 대한 준비성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이제 그 뱀이랑 꽃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우세요? 네? 뱀이 더 무서운가요? 꽃이 더 무서운가요? 사실은 뱀이 더 무섭죠. 할 때. 이거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뱀을 전혀 못 보고 길러진 원숭이한테 그 뱀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즉, 한 번만 보기만 해도, 경험만 해도 이게 금방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뱀에 대한 공포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위협을 강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아프게 만들고. 반면에 이 꽃에 대해서는 잘 학습이 안 돼요. 원숭이들한테 그 다른 원숭이들이 이제 꽃을 보고 도망가는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이 꽃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즉, 꽃을 아무리 보여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할 때.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학습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천적인 경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점이 있죠. 현실적인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이렇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침범을 한다. 주사바늘처럼. 그래서 나를 괴롭히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 또 이렇게 경계선. 너 나의 경계선이 상실되는 거죠. 주사바늘이 들어오는 순간 나 피부라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어때? 그래서 경계선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에 관한 것이죠. 네? 위험물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불안은 상징적이고 심리적이다. 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통점은 이렇게 우리의 몸의 경계선, 마음의 경계선을 이렇게 유지하게 만든다. 라는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갖고 놀고, 조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학대하면은 이 경계선이 이제 제대로 확립이 안 되게 돼요. 너나의 경계선이 확립이 안 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불안에 관한 취약성이나 두려움에 관한 취약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불안도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도 나중에 만들어지고 학습되는 것이죠. 그 심해지면 이게 이제 공황 증상. 자, 이게 불안이 몸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이 몸으로 나타나듯이 이 몸이 고통을 담는 그릇이듯이 불안 역시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걸 이제 바디드, 그래서 패닉 증상, 공황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뒤져보면은 두려움이라든가 위협적인 사건도 있지만은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불안은 미래의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에 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것, 일어날 것, 근데 나쁜 것들, 나쁜 일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오히려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죠? 헤어지는 걸 준비해야 더 안심이 되거든요. 그때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걸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해야만 우리는 더 안전해진다는 역설에 빠질 수 있어. 자, 이 장면은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두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마음이 변하죠. 한때. 그때 이 남자가 자, 이런 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명한 기절이죠. 근데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이동전화처럼 사랑은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고요? 변합니다. 변하는 게 당연해요. 인간이 변하듯이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로드코의 그림입니다. 자, 불안이 체화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이 있죠. 빨강, 로드코의 빨강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여러분은 뜨거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둘 다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회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정,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 움직이듯이 느껴지고 끌어오르듯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선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선이 곡선이냐 직선이냐. 마치 우리에게 선이라는 건 형태를 의미하잖아요. 이 오트코의 그림에서는 이제 형태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면화라고 부르지만 색이 면을 빨강이라는 색이 면에다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강렬한 무엇인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핏자국이에요. 자, 이 핏자국을 우리는 사실은 싫어하죠.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피를 왜 싫어할까? 이게 무섭거든,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 핏자국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킬까요? 첫 번째는 색이죠. 빨간색. 우리 몸 안에 피가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경계선이 상실됐다는 표현이거든요. 피부의 경계선이 상실됐어. 두 번째는요, 이 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이 직선적이거나 타이트한 선이 아니죠. 우리들의 집은 대개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선들, 직선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곡선을 구사하더라도 이렇게 무정형적이진 않습니다. 일정한 곡선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의 선들은 이렇게 무정형적이에요. 자, 형태가 없습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뻗어나가죠. 자, 이것은 날카로운 것이나 찌르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을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색 혹은 형태의 무너짐. 그래서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보면은 여기에는 색도 있습니다. 빨강, 노랑 등등의 색. 예, 그런 색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색들이 불안을 일으키는, 고통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무정형적이죠. 무정형적입니다. 여기 선들이. 일정하게 직선들이 뭔가 세상사의 현실의 법칙을 선들이 이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뭉그러져요. 너무 일그러지이다. 마치 공황을 느낄 것처럼 세상에 어떤 단단함이 무너지죠.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자, 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을 하죠. 자, 그래서 고흐의 그림도 비슷합니다. 고흐의 이제 별이 빛나는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론강에서 그린 그 별이 빛나는 밤이 있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이 있는데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전자에는 사람 둘이, 연인 둘도 등장하고, 이 론강에서는 뭔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은 여기서는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죠. 이제 검은 나무가 하늘로 뻗쳐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늘이 이 별들이 막 일그러지죠. 뭉그러지고 휘고 도움이다. 여기서의 곡선은 일그러지고 뭉그러지고 마음대로 막 뻗쳐나가서 주로 곡선들이 등장을 하죠. 일정한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마치 거기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의 숙제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회화적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미술처로 얘기한다면은 색도 중요하지만 선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그 불안만큼 참 다양한 게 없어요. 불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이 존재합니다. 부적 정서가 있고 기본 정서라고 얘기했지만 불안을 또 세분해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불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안의 방식, 불안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다른 감정도 불안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가 못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행불안, 평가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죠. 시험 볼 때 우리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할까봐 불안하죠. 또 이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 이런 걸 이제 수행불안, 평가불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집에 간 엄마가 99점 맞았는데, 근데 왜 하나 틀렸어? 이런 순간에 이제 불안이 생기고, 그럴까봐 불안해지고, 또 죄책감, 수치심이 생겨요. 자, 이러면 이제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강박적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낙오자를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낙오자를 위한 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1등만 이제 존재하는 더러운 세상. 자,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또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거절불안이에요. 자, 거절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괜히 나를 싫어해. 뒤에서 수군거리고 무시하고 따당해. 자, 하는 말로 하면 왕따불안 할 때. 그래서 이걸 거절불안, 배척불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절불안은 우리가 청소년기에 특히 심하잖아요. 왜?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그룹핑을 짓기를 이제 좋아하는 습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을 짓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괜히 그 쓸데없이 괴롭혀 할 때. 네. 자, 이러면 굉장히 이 거절불안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시기에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라 오랫동안 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 인간에게 타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타인은 우리가 안전과 사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지옥이 되기도 해요. 자, 세 번째 불안은 이제 분리불안, 유기불안입니다. 이제 곰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쓸모 없어지면 우리는 마냥 버려요. 쓰레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아기 때 형성이 되고 선천적이죠.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다 알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부르죠. 또 헤어짐을 싫어해요. 버림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짐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죠? 덜 상처받기 위해서, 덜 상처받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이런 헤어짐을 준비해야 돼요. 덜 불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역동적으로 보면 또 다른 또 무의식의 맥락이 있기도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 내가 이전에 이렇게 이별당하고 분리당하고 버림받았거든요. 사실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이 사이클을 나도 모르게 사실은 반복 재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프로이드는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이전에 역기능적 패턴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것들을 반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차피 만남과 헤어짐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없죠. 뭐 산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자, 네 번째는 수치심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다 아시지만 수치심 불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수치심 불안은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혹은 부족해. 그게 타인에게 이제 들킬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놀리거나 뭐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러겠죠. 때. 그래서 내 잘못이 들켰을 때 느끼는 감정을 부족한 것을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그럴까봐 앞으로 그럴까봐 즉 미래에 그럴까봐 두려워지는 걸 수치심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읽혔어요.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뭐 상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나를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또 몸으로 다 읽히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상담 시간에 그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내담자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럴 때 나는 내가 창피해.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내가 미워져요. 미워집니다. 뭘 잘못했지?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거를 읽은 또 상대가 미워. 그래서 네가 미워. 그래서 증오나 분노심이 폭발하기도 해요. 반드시 수치심이 그 자기를 발전시키고 고양하는 뭐 이런 긍정적 측면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신역동에서 얘기하는 불안이 있거든요. 프로이트나 정신분석에서 얘기하신 불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 불안, 현실에 대한 불안이에요. 두 번째는 초자아 불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자아는 말 그대로 자아위의 상정, 그러니까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그 도덕 교과서를 우리 안으로 흡수를 하잖아요. 선생님, 엄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옳고 그름, 선과 악,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뭐로 이제 쌓이죠? 우리 안에 양심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크게는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가 근데 때때로 굉장히 강력하고 가혹해요. 가혹해. 조그만 여지도 안 져. 그래서 도덕교과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까봐 뭐가 생기죠? 그 수치심, 죄책감. 또 그럴까봐 불안해지죠. 할 때. 자, 이걸 우리가 초자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일수록 오히려 이런 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초자아가 잘 생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공자님한테 도덕교과서 이렇게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도덕교과서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자님이 컴퓨터질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어디 배달 가나 봐요. 그리고 있죠. 이게 공자님을 모독하면 나쁜 놈이죠. 네. 즉 초자의 위반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건강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낙서하면서 그 쾌락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자, 이 신경증적 불안은 우리 무의식에, UCS, 우리 무의식에 있는 어떤 리비도, 충동, 본능이죠. 어떤 욕망들이 이제 튀어나올까봐 하는 불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욕 같은 거, 또 번째는 이제 분노, 미움 같은 감정이에요. 어때? 이게 분노가 막 올라와서 이렇게 타인을 해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때 신호불안, 시그널 앵자이티가 올라옵니다. 머리 땡땡땡땡 종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방어 기제를 발동을 시켜야 되느냐? 자, 어가, 리프레션이라는 방어 기제를 발동을 시켜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걸 아느냐? 사실은 몰라요. 자, 이렇게 조르게 한 판으로 눌러버려요. 끌어 넘치니까 넘치지 않도록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욕망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내 욕망이 올라오고 그 욕망이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 상대를 멀리 한다든지 아니면 손도 못 잡는다든지 평생 연애도 못 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는 앞에서 얘기한 초자아 불안이나 이 신경적 불안이 너무도 강력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불안은 존재자로서의 불안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불안. 예. 사실은 거의 모든 불안의 이면에는 이런 죽음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주사바늘에 들어온다는 건 손상, 심하면 죽음, 이걸 뜻해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도 결국은 죽음 불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죽음을 부정하죠. 연기하고 또 죽지 않을 것처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멸에 대한 욕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죠. 자, 모든 불안의 기저에는 그 기면을 들여다보면 죽음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어떤 종교 혹은 문명 그거조차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태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불안 말고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간과하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안이 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 불안이 있으면 삶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삶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말이에요. 어때? 우리가 삶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내가 미래에 뭐 하고 살지?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난 뭘 잘하지? 이것도 다시 삶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살지? 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이 삶 앞에서 자기가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자기가 돼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되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고 뭔가에 의지하고 그게 의지를 해요.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자, 문지기가 이 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문이 안 열려. 못 들어가. 그 뇌물을 주고 그랬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 문지기가 내가 이 뇌물을 받는 건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거네. 뭐 이런 대답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이 문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옛날에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래. 나를 위한 나만의 문이 있구나.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누구에게나 그 불안이 있구나. 나만을 위한 문이 있구나. 이건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문이구나. 그걸 내가 두려워하고 두드리고 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죽음 불안 보지만 삶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숙제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삶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비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좀비? 한국 좀비도 있고 미국 좀비도 있죠. 근데 좀비 영화가 은근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인기를 끌어요. 그때. 근데 이 좀비라는 게 왜 인기를 끌고 좀비가 왜 탄생을 했을까? 여러분 무섭죠. 그때. 이제 여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불안하고 한쪽으로는 그 불멸, 영원성에 대한 욕구가 이 좀비라는 한 현상에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좀비는 죽은 존재죠. 시체입니다. 근데 이 좀비는 또 죽지 않았어요. 사실은.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돌아다닙니다. 인지, 의식은 없지만 살아서 돌아다녀요.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한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럼에도 죽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들. 이 두 가지가 좀비라는 현상에 결합이 돼서 양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은 불안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계선 있죠. 바운더리,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 거기 있어. 더 오지 마. 그래서 가까이 오면 두려워져. 근데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외로워. 이 숙제죠. 할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어라 우리는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라 좋은 사람이 있어라 가까이 존재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처럼 거리를 두잖아요. 네? 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자, 두 번째는 안전 공간이 필요하죠.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세이프티 플레이스, 세이프 플레이스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다독거려 주나요? 옆에 있어 줬던가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환자들은 대개 자기 골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방에 처박혀서 안 나와요. 너무 아프면 이렇게 됩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장애 등등이 심하면 하고 사실은 정신병적 장애도 자기 무의식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일 수 있어. 환상의 세계로 도망을 가는 거죠. 어때? 자, 우리는 근데 이렇게 미쳐서 도망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에,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까? 안전을 얻을까? 자, 이렇게 신에게 안전을 희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꽃, 하늘, 나무, 숲, 물, 산 이런 것들. 그래서 동양에 보면 이렇게 산수화가 발전을 했거든요. 수묵화, 산수화.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골목길을 그린 분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리스 위트룰레라는 화가의 몽마르트 골목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위트룰레라는 작가는 이렇게 골목길 풍경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어요. 거리, 골목길. 때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릴 때의 거리, 골목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주 어릴 때 내가 살던 동네 그 골목길들. 사실 아파트 골목은 별 재미가 없죠. 근데 어릴 때의 그런 동네에서 옛날 동네에 살았던 분들은 이런 골목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골목을 찾아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즐겁고 편안한 느낌들이 들죠. 네. 자, 이 골목길이 우리에게 안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그런 골목길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골목길 풍경을 자주 보시면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위트롤로의 그림에서 사람은 그 풍경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그게 주인공이 되지가 못해요. 우리는 풍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마다 들여다보면 다 파묻혀 보이지 않는 뭔가 사연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풍경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그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젊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으셨는데 그때 이 정신분석가에게 그 조언을 받은 게 이제 풍경화를 그려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이후로 수천 점의 풍경화를 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헤세가 남긴 풍경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물론 풍경화도 이제 고우처럼 굉장히 불안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 풍경을 멀리서 보면서 집, 산, 나무, 아까 얘기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죠. 사람은 보이지 않거나 풍경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그때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 치료나 이런 기법으로 이제 풍경화, 수채화를 그리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치료적인 어떤 전략, 기법 같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죠, 너, 타자, 너입니다. 연인, 사랑, 그리고 가족이죠. 그래서 에바 엘머슨이라는 화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가족을 많이 그리셨어요. 여기 대머리 남편도 나오고요. 아이들, 우리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죠. 그 여자들은 머리에 꽃을 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가족, 타자, 너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세요. 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지대죠. 우리의 사랑, 애착, 엄마, 바르트에게 마마, 마미가 사랑의 근원이었듯이요. 자, 이게 없으면 이제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크고 혼자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 개 아빠가 되고 고양이 아빠가 되고 개 엄마가 되고 고양이 엄마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샤갈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샤갈의 산책이라는 그림입니다. 샤갈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그 벨라라는 여인과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뒤에 그림들은 이렇게 그 풍경화적인 집, 꽃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인물이 존재하죠. 주인공은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집이나 꽃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에요. 그 벨라와 손을 잡고 있는데 벨라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샤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렸겠지만 샤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샤갈이 그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핑크빛의 여인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하늘을 날아가죠. 근데 떠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거기에 존재해요. 샤갈, 사실은 이거는 환상계죠. 리얼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고 상상계 속에 존재하는데 이제 이 상상계에서 여자가 같이 하늘을 떠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존재해요. 결국은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도 않고 내가 손잡을 수 있는 거리에 그 거리에 나와 함께 벨라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근접지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크림트처럼 더 가까운 한 몸이라는 걸 꿈꿀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제 불안이 되거나 안정감이 확보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우리가 다스리거나 진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 자, 이상으로 이 불안에 관한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불안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또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서심리 특강 네 번째 불안에 관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5강과 6강 분노, 그다음에 감정의 치유라는 숙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